1019년 음력 2월, 귀주 벌판에서 동아시아 최강의 거란 기병 10만이 거의 전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를 이끈 고려의 장군은 나이가 무려 71살, 흰 수염의 노장 강감찬이었습니다. 거란은 당시 송나라조차 두려워하던 최강 기마군단을 보유한 동아시아의 패자였습니다. 한국사 4대 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귀주대첩, 그 전모를 지금 낱낱이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하루의 전투가 아니라 무려 26년에 걸친 고려와 거란의 숨막히는 대결이었습니다. 10세기 말, 동아시아의 판도는 급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송나라가 통일 왕조를 세우는 동시에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며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고려의 북쪽 국경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의 사신이 보내온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아래 묶어 굶겨 죽이는 초강경 외교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후세의 만부교 사건으로 불리며 고려가 거란을 결코 문명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선언이었습니다. 왕건은 후대 왕들을 위해 남긴 훈유 10조에서도 거란을 금수의 나라라 부르며 절대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란의 군사력은 고려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993년, 마침내 거란의 1차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80만 대군이라 큰 소리쳤지만 실제 병력은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추정됩니다. 고려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져 서경, 지금의 평양 이북 땅을 거란에 내주자는 항복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역사는 한 외교관을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서희, 당시 중곤사였던 그는 목숨을 건 단판을 짓기 위해 단신으로 소손영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소손영은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니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거이라는 논리로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서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논박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나라 이름도 고려이며 평양도 우리 땅입니다. 더 나아가 서희는 고려가 거란과 국교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진족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절묘한 논리를 폈습니다. 이 주장은 탁월했습니다. 여진족을 공동의 방해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거란과 고려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일치시킨 것이었습니다. 협상 결과는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역전이었습니다. 고려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강동 6주를 획득했습니다. 강동 6주는 압록강 하류 동쪽의 흥화,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 일대로 오늘날 평안북도에 해당하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거란이 오히려 영토를 내어주게 된 이 단판은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손꼽히는 역대급 명장면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거란은 이 외교적 굴욕을 결코 잊지 않았고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었습니다. 1009년, 고려 내부에서 심각한 정변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시해한 뒤 현종을 세왕으로 옹립한 것으로 이를 강조의 정변이라 부릅니다. 거란의 성종은 이 정변을 목종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삼아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1010년에 벌어진 거란의 2차 침입이었습니다. 강조는 통주에서 거란군에 맞섰지만 전략적 판단 실수를 거듭하다 대패하고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거란 성종은 강조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강조는 이를 거절하고 처형을 택했습니다.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 지금의 개성을 함락하고 불태웠습니다.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몽진을 떠나야 했고 고려는 사실상 나라의 존망이 걸린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규였습니다. 양규는 거란군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흥화진 요새를 끝까지 사수하며 버텼습니다. 양규의 전술은 독특하고 담대했습니다. 정면 대결 대신 거란군의 보급로와 후방을 반복해서 기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7번의 전투만으로 거란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거란에 끌려가던 고려, 포로 수만 명을 구출해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양규가 구출한 포로의 수가 3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당대 전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결국 양규는 애조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전사했지만 그의 분전은 고려가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저력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란은 2차 침입에서도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결국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 강감찬에게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강감찬은 948년, 지금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인 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983년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전형적인 문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장으로만 기억되지만 강감찬은 생애의 대부분을 글과 행정으로 나라를 섬긴 무신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게 된 것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의 일이었습니다. 강감찬에 관한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밤,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져 집 위를 환하게 밝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처음 보고 문곡성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더니 이분이 바로 그 별이었구나라고 탐복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문곡성은 북두 칠성을 이루는 별들 중 하나로 당대 사람들은 강감찬을 하늘의 별이 사람으로 내려온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강감찬은 체구가 작고 외모가 평범했지만 그의 지략과 결단력은 시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은 처음부터 전례 없는 규모와 결의로 시작되었습니다. 1018년 음력 12월, 거란의 대장수 소배압이 10만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번 침입의 목적은 1차, 2차와 달랐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켜 영구히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강경한 의도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문관 출신의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사마 20만 8천의 대군으로 맞섰습니다. 그 상원수 강감찬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나이에 그는 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감찬의 첫 번째 작전은 흥화진 앞을 흐르는 삼교천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는 소가죽 수만 장으로 강 상류를 막아 엄청난 양의 물을 미리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란 기병이 강 한복판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 막아두었던 물을 일시에 방류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홍수에 거란의 기병대 수천 명이 물에 휩쓸려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삼교천 전투였습니다. 수공은 적의 가장 큰 강점인 기병 기동력을 단번에 무력화한 탁월한 전략으로 강감찬의 병법적 사고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배압은 삼교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남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려 방어선을 우회한 거란군은 뛰어난 기동력을 앞세워 개경을 향해 빠르게 남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배압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개경을 직접 함락하고 현종에게 무릎을 꿇려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방어의 포기가 아니라 거란군을 최대한 깊이 끌어들인 뒤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치밀한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개경 근처까지 접근한 소배압은 고려군의 완강한 저항과 함께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10만 대군은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한 채 퇴각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지쳐있고 보급이 끊기고 추운 겨울 적지에서 긴 귀환길을 서둘러야 하는 거란군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바로 이 순간을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19년 음력 2월, 귀주,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마침내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귀주 대첩은 고려군의 일방적인 섬멸전이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날의 전투를 두고 사방의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다고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록에 의하면 거란군 10만 중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자가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려군이 노획한 전리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낙타, 말, 갑옷, 무기가 산을 이루었다고 기록은 전하며 이는 거란 원정군의 사실상 완전한 괴멸을 의미했습니다.
개선하는 강감찬을 맞이하기 위해 현종은 친히 도성 밖으로 나와 영접하고 금으로 만든 꽃을 노장의 머리에 직접 꽂으며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귀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한 한 번의 군사적 승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전투 이후 거란은 두 번 다시 고려를 대규모로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와 거란은 이후 평화를 유지했고, 고려는 독자적인 국가체제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키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를 물리쳐 나라를 구한 이 이야기는 나이가 아닌 오직 지략과 준비가 역사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웅변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거란의 위협이 사라진 뒤 고려가 맞이한 황금기, 문벌 귀족들의 화려한 세계와 그 이면에 깊이 숨겨진 모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